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 시험 잘 봤나요? 다 뭐 어려웠다고도 하는데 뭐 어려운 거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도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한 만큼 나온 거니까 선생님을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 망했다고 해서 망했다고 하기 좀 그런데 좀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절대로 막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생평가와 그래 시험이 남아있는데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망한 점수를 희석시키면 됩니다. 예. 물에다가 소금물이 너무 짜면 물을 많이 타서 이게 희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머지 것들을 잘 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망해버린 점수를 희석시키면 됩니다. 참 쉽죠? 예.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59페이지 지사학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사학이 뭘까요? 자, 어떤 국가의 과거를 알려면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배워서 그 국가의 과거와 그 다음에 혹은 뭐 어떤 인류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층과 암석의 과거를 알려면 우린 지사학이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지사학은 지구의 역사라고 봐도 됩니다. 지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 뭐 국사나 여러 사회 과목 같은 것에서도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몇 년도에 일어났냐, 좀 싫긴 한데 네, 그래도 중요한 거겠죠? 몇 년도에 일어났냐, 그리고 어느 왕 때 일어났냐,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지구과학에서는 그 정도로 벤테처럼 그렇게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니까 어느 정도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 언제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당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외우겠지만. 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일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운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런 과학에서는 이런 당연한 것들을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낼 수 있게. 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하는데, 해보세요.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게 뭔지 당연한 거죠? 단어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일 과정의 원리를 지사학에서는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지사학의 법칙을 전개를 합니다. 동일 과정의 원리와 그리고 원리, 법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과학에서 원리와 법칙이란 원리는 약간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법칙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동일 과정의 원리는 뭐였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 동일 과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사학의 법칙을 한번 보러 갈까요? 지사학의 법칙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세 번째, 동물군 천위의 법칙. 네 번째, 관입의 법칙. 5번째, 부정합의 법칙. 자, 이렇게 5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60페이지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근데. 수평 퇴적의 법칙. 거의 모든 퇴적층에서 퇴적물이 쌓일 때 수평으로 퇴적된다. 이거 어렵나요? 쉽죠? 당연한 거죠. 상식입니다, 상식. 만약에 지층이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럼 얘가 기울어져서 쌓였을까요? 물론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평으로 퇴적됐다가 지각 변동을 받고 기울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까 지사학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후 관계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네요. 퇴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았다. 예, 이렇게 글씨가 개판인데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점심에 날씨가 매우 좋은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누르고 있잖아. 그죠? 자,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류중의 법칙도 보겠습니다. 이건 더 쉬워요. 먼저 쌓인 지층이 나중에 쌓인 지층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쉽네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 이름도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B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B지역을 보면 B지역에 삼엽충도 있고, 삼엽충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만한 지층에서 발견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조개처럼 생긴 애가 오래도 살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은행잎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그리고 공룡 화석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단풍잎처럼 보이는 거, 우리 불가사리, 그 다음에 또 조개처럼 보이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들이 막 지층에 다 있는데, A라는 지역에서 화석을 산출을 해봤더니 이런 애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런 애들 발견됐어. 그럼 B지역에서는 어때요? 삼엽충이 없죠. B지역에서는. A지역에서 삼엽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황색 지층과 비슷하다. 화석의 조합들이. 그러니까 이 주황색 지층이 쌓일 때, 그러니까 B지역에 있는 이 주황색 지층이 쌓일 때 A지역의 지층도 같이 쌓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게 바로 동물군 천의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C지역도 볼까요? 자, C지역에 산출되는 애는 삼엽충이 보이네요. 고생되겠죠? 그리고 불가사리도 보이고, 은행잎도 보이고, 조개도 보이고, 모퉁이 투도 보이는데, 이러한 애들만 발견되는 걸, 공룡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이 주황색 지층보다 더 먼저 쌓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고생대 지층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B지역과 C지역은 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거의 동시대에 지층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석만 보고도, 화석의 조합들만 보고도, 컴비네이션만 보고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우리가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 그러니까 조합이 될 수 있겠죠. 화석의 조합들과 종류와 진화 정도에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힐 수 있다. 자, 보세요. 진화 정도. 인간 화석이 발견된다고 합시다. 인간 화석. 인류의 조상 화석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A 지층에서는 인간 화석, B 지층에서는 뭐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비교가 좀 별로 안 좋네요. 왜냐하면 공룡과 인간은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화 정도라는 건 같은 종에서 일어난 걸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층, B라는 지층인데 삼엽충이 고도로 발달되는 애들이 A 지층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해봅시다. 고도로 더 복잡하게 진화된 삼엽충들이. 그러면은 A 지층이 더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B 지층이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더 고도로 발달되지 않는 삼엽충이 많이 발견된 B 지층이 더 먼저 쌓였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진화 정도에 따라서 지층의 순서를 밝힐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아메바 같은 애들이 있는 지층과, 그리고 뭐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애들이 발견된 지층 보면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더 고도로 발달된 생물들이 존재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 비교적 더 최근에 쌓인 지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방금 말한 화석 조합으로도 할 수 있고. 자, 관입의 법칙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하지만 미리 공지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도 나옵니다. 관입의 법칙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죠? 관입할 게 있어야 이렇게 뭐 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입의 법칙. 자, 부정합의 법칙도 따로 안 하겠습니다. 부정합의 법칙도 부정합을 배웠으면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지층이 아주 큰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도 기말고사에 출제를 할 것입니다. 자, 교과서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암석과 지층의 나이. 자, 이제 나이 구별을 할 건데요. 방금 선후관계를 구별을 했습니다.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대 연령이 우리가 아까 본 선후관계, 그러니까 A, B 지층을 비교를 하는 거야. 누가 더 먼저 쌓였냐, 누가 더 나중에 쌓였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절대 연령도 당연히 중요하죠. 절대 연령이 뭐냐면, 너네들이 뭐가 먼저 쌓였는지는 이제 알겠어.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진짜 나이가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절대 연령이라는 거예요. 절대 연령은 진짜 나이. 느낌표 2개. 자, 상대 연령은, 자, 먼저 상대 연령부터 좀 마스터를 해봅시다. 상대 연령은 아까 우리가 배운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선후관계, 그리고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로 판단한다. 자, 지사학의 법칙은 아까 했죠.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를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봅시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지층은 지사학의 법칙과 암상에 의한 대비로 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먼 거리에 있는 지층은 화석에 의한 대비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좀 이따 배울 절대 연령까지 4개. 외운다기보다 뭔가 이해해야 한다고 넘어간다, 그런 느낌으로. 자, 암상에 의한 대비를 보겠습니다. 지사학에 의한 거는, 지사학의 법칙은 방금 전에 했으니까요. 자, 암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지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맨 위에는 이암이 깔려있고, 사암, 여암, 석계암, 응해암, 쉐일, 이암, 이렇게. 코어죠, 코어. 우리 해령, 해저 퇴적물 시추할 때, 코어. 그 단면을 보는 겁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자, 이제 우리가 주로, 원래는, 이런, 암석의, 이런 표면, 조직, 암석의 성분, 조직, 색, 퇴적 구조,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건층이라는 것을 아주 핵심적인, 지층이 되는 이제 건층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베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영어로. 그럼 건층이 뭐냐? 건층은, 자, 동시대에 퇴적될 수밖에 없는 퇴적층을 건층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그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2개 외워야 됩니다. 일단 자꾸 가리네요. 이게 신경 쓰이게 써지지도 않는데. 자, 이렇게 그냥 볼게요, 여러분들. 불편해도. 자, 건층은 이게 2개가 있어요. 주로 응외암층과 석탄층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응외암층은 뭐다? 응외암은 화산폭발과 관련된, 우리 중간고사 때 봤죠? 화산폭발과 관련되어 있다. 그죠? 화산폭발을 하면 그 시기에 그 화산재들이 쫙 깔릴 거 아니에요, 모든 지층에. 그죠? 이제 그게 굳어서 이제 응외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퇴적될 수밖에 없는 퇴적층이 되겠죠. 그죠? 석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층도, 석탄이라는 건 뭐예요? 식물들이, 어떻게 보면, 탄소만 남겨두고 다른 성분을 이제 다 사라진 거잖아요. 분해돼서.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이제 쌓여서 만든 그 석탄층도 그때 당시에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층이 되었고, 여기 볼까요?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 자, 이 1지역, 2지역, 3지역에서 건층을 찾아봅시다. 키베드를 찾아보면
응해암과 석탄층을 찾는데 응해암층이 보이네요. 응해암층, 이 지역 음해암층, 3지역 음해암층. 그래서 이 응해암층을 일자로 배열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응해암층 위에 뭐가 있어요? 석회암층. 여기도 응해암층 위에 석회암층. 같은 시대에 퇴적했다는 겁니다. 이 석회암 두 개는. 그러면 응해암은 당연한 거고, 석회암 또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셰일 깔려있고, 셰일 깔렸고, 셰일 깔렸고, 그죠? 이게 바로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딱 좀 살짝 더 멀리 떨어진 지역도 이런 식으로 언제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선후관계를 따질 수 있겠죠. 그죠? 자, 화석에 의한 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이제 건층 대신에 이제 화석을 그 자리에다 넣으면 돼요. 근데 방금 배운 암상에 의한 대비와 다른 점은 뭐냐면, 화석에 의한 대비는 먼 거리도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두 지층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비가 이제 대하여 비교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볼까요? 그려보면 1지역, 2지역, 3지역에서는 이제 삼엽충 화석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왜 삼엽충을 선택을 했을까요? 삼엽충이라는 것은 표준화석입니다. 자, 표준화석은 무엇이냐? 표준화석은 특정 시기에만 살았었고, 고생대, 예를 들어서 고생대에만 살았었고, 그리고 넓은 지역,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한 생물의 화석이다. 넓은 지역에 분포를 했어야 그 삼엽층을 포함한 지층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좁은 지역에만 살았으면 그 지역만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하는 거지. 좀 그렇죠. 좀 표준 화석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 그러는데, 그 화석들이 있는 지층들은 다 같은 시기, 동일 시기에 퇴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졌어도. 멀리 떨어진 지층이니까 환경이 다르겠죠. 퇴적 환경이 다르니까 다른 성분의 퇴적물들이 쌓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기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운 우리 지사학의 법칙에서 배운 동물근천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죠? 좀 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쉬운 겁니다. 자, 이제 상대 연령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절대 연령을 한번 해볼까요? 절대 연령은 뭐라 했죠? 진짜 나이라고 했어요. 지층이나 암석의 정확한 생성 시기를 절대 연령이라고 한다. 생성 시기를 아니까 지금 연도에서 빼버리면 그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절대 연령은 알려면 우리가 이제 꼽을 뻔했네요. 절대 연령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는 무엇이냐? 정확히 알려면 사실 화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린 지구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배울 겁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자, 이러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얘네들은 불안정한 원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불안정해. 얘네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럼 불안정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안정하게 바뀌고 싶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요즘 말이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안정하게, 마음을 안정하게 딱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안정한 원소로 변화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 원소 중에 그런 불안정한 원소를 이제 모원소라 그러고, 그래서 안정하게 바뀌었어. 참고로 불안정한 원소에서 안정한 원소로 바뀐다는 거는 완전히 원소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정한 원소를 모원소라고 그러고, 이제 안정한 바뀐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설명 됐죠? 이때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엄청
오랜 기간 어떤 원소는 100억 년이 넘는 시간을 걸려서 바뀌기도 해요. 이때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 기간과 비율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키 포인트죠. 이걸로써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과 비율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8, 우라늄이 238개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라늄 동위원소라는 거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라늄의 동위원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라늄 238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동위원소를 의미합니다. 개수가 아니에요. 자, 우라늄 238이라는 동위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자연 상태에서 불안정해. 화장실 안 갔어 아직. 그래서 화장실 가서 바뀌어요. 안정하게 바뀝니다. 납 206으로, 이것도 납이 206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납 206으로 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하게. 만약에 우라늄이 처음에 100개 있었다고 칩시다. 100개의 우라늄이 있었는데, 이 100개의 우라늄이 동시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바뀌는 거야. 차례차례. 그래서 우라늄이 100개가 50개로 바뀌어. 뭘로? 납 50개로 바뀌는 거야. 100개의 우라늄이.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뭐가 있겠어요? 아직 바뀌지 않는 우라늄이 있겠죠. 그쵸?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얼마냐? 44.7억 년이 걸려요. 우라늄이 절반이 납으로 바뀌는 이 기간이 정확히 44.7억 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줄여서 반감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라늄이 반으로 줄었다.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반감기.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 기간과 비율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44.7억 년이라는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라늄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드는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50개가, 우라늄 50개가 절반으로 바뀌는, 만약에 50개가 절반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개가 되겠죠? 이 25개로 바뀌는 기간도 44.7억 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자, 반감기. 자, 다시 처음 양의, 그러니까 모원소의 양이 더 빨간색으로, 이게 더 제일 빨갛네요. 더 이런 거. 저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하는 거고, 반감기는 그 모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모원소의 종류가 따라 다른데 그 모원소가 같다면 반감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한번. 자, 이게 매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반감기 문제가 나왔다. 자기는 모르겠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된다. 그럼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위원소를 볼게요. 우라늄 235, 방금은 238이었죠? 자, 우라늄 235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모원소겠죠? 그럼 얘의 장원소는 뭐냐면, 바뀌는 원소는 뭐냐면 납 207로 바뀌려고 해요. 안정한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우라늄 235가 100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게 그냥 개수 안 할게요. 그냥 이게 다 우라늄 235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광물에. 근데 반감기가 지났어. 반감기가, 만약에 얘의 반감기는 7억 년이에요. 7억 년. 얘의 공유한 특성이야.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우라늄의 특성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7억 년 후에는 이 우라늄 235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렇죠. 납 207이겠죠. PB207이겠죠. 그죠? 얘는 뭐겠어요? 우라늄 235겠지. 아직 안 바뀐 거.
자, 근데 여기서 또 7억 년이 지났다. 또 7억 년 레이터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반감기는 뭐예요? 처음 양의 절반. 우라늄 이 절반으로 줄어든 양의 절반. 어떻게 그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우라늄 235고 이 부분이 뭐겠어요? 납 207이겠죠. 그죠? 그럼 또 7억 년이 또 지났어. 7억 년이 또 지났다. 7억 년이 또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 그렇죠. 이렇게 색칠이 되겠죠. 그죠? 7억 년. 얘가 우라늄 235, 얘가 납 207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라늄이 100% 있는데, 자, 여기 몇 퍼센트예요? 여기 몇 퍼센트입니까? 자, 50%, 25%, 25% 절반, 12.5%. 모원소가 12.5%가 남을 동안 기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7억 년, 7억 년, 7억 년, 그러니까 21억 년이 지났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암석과 지층의 나이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원소가 12.5% 남으려면 기간이 몇 억 년이 지나야 되냐? 21억 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그림 되게 유용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반감기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 그림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연령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절대 연령의 특징은 조건입니다. 조건 사실. 자, 절대 연령은 마그마가 식어서 광물이 만들어지면 광물 내부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만 존재한다. 자, 사실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 처음에 모원소만 있어야지 나이가 정확하게 재질 수 있겠죠. 그죠? 처음에 모원소, 자원소 다 섞여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판단할 때 자원소 비율과 모원소 비율을 보고 판단할 텐데 안 맞아. 그러니까 자원소가 좀 많아.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그럼 나이 계산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마그마가 식어서 광물이 만들어지면 그 광물, 처음 만들어진 그 광물 내부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모원소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생님? 그거는 교과서 66페이지 아래에 원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해를 해보고, 만약 이해가 안 간다면 선생님한테 책 교과서를 들고 질문을 하러 오세요. 그럼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원소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연령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마그마가 식어 광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뭡니까? 이게 바로 화성암입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은 화성암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화성암에서. 그럼 퇴적암, 변성암은요? 볼까요? 퇴적암도 이용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좀 제한적이요. 아니면 거의 이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퇴적암에서 절대 연령 측정했다 칩시다. 근데 걔가 퇴적암의 나이일까? 퇴적물의 나이겠죠. 퇴적물의 절대 연령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퇴적물들이 만약에 나이가 다 달라. 그럼 어떤 걸로 퇴적암의 나이를 할 건데? 그쵸?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각기 연령이 다 다르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퇴적 시기의 상한선. 그러니까 퇴적된 시기가 그 퇴적물의 절대 연령보다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상한선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퇴적 시기의 상한선. 그러니까 퇴적 시기를 또 아는 게 아니야. 퇴적 시기는 이 연도를 넘을 수 없다. 딱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럼 변성암을 볼까요? 변성암도 또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변성암은 어떤 암석이 변성된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원암, 그러니까 변성되기 전에 원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퇴적암이 있을 수도 있겠고, 화성암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변성암이 또 변성암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변성증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변성암의 원암의 생성 시기일 수도 있는 거야. 변성되기 전에 암석의 생성 절대 연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거를 변성암의 나이로 할 겁니까? 그건 좀
편성함의 나이를 정확히 뭐로 하는지는 선생님도 좀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변성 적용 받은 다음부터 그 변성함의 나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변성함의 나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변성함의 원함의 생성 시기니까요, 그게. 혹은 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방사성 동위원소 광물이 변성된 후 냉각된 시기를 지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변성작용이라는 것은 매우 큰 열과 압력을 받는 건데, 여기서 매우 큰 열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의 화성암급의 그런 마그마가 생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걔들이 다시 식어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만 존재하는 광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한 광물들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계가 딱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변성작용이 받은 후 냉각된 시기를 지시하는 거지, 변성작용을 받은 시기부터 의미하는 거지 그게 변성함의 나이를 대표하는 것이냐,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지금 선생님도 복잡합니다. 지금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변성함 안 돼, 태저감도 안 돼, 절대연령은 뭐다? 화성함만 하기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절대연령은 화성함에서 이용 가능하고 태저감이나 변성함에서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끄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보면 교과서를 보면은 64에서 65페이지에 자, 뭔가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뭘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뭘 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주 성실히 수업 잘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64페이지, 65페이지를 채워서 선생님 앞에서 설명하거나 혹은 질문에 대한 답을 훌륭하게 하거나 한 학생에 한해서 새 특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타이트하게 둘 겁니다. 기간은 타이트하게 둘 거예요.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강의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온라인 기간 때 올라갈 건데, 자, 어린이날 끝나고 이제 목금이 있겠죠. 목금. 이틀만 받겠습니다. 이틀만 받을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를 채워서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면 그것을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딱 정확히 지시해 줄게요. 자, 6일, 7일. 그렇죠. 자, 6일에서 7일 안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으면 교과 새 특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끄세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강의 종료하려고 하는데 잘 안 눌리네요.